내 이름은 순자.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우면서도 가장 많이 배운 한 해의 기록입니다. 72이 되던 그 봄에 나는 나보다 11살 어린 남자와 도장을 찍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부러워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셨냐고, 늦복이 터지셨다고.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지 정확히 석 달이 지난 어느 새벽, 나는 그 집 부엌 한가운데서 한참을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늙어서는 그저 자식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살면 된다고, 새 사람 만나는 건 욕심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한밤중에 빈집에서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차갑게 비어 있다는 그 느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환갑이 넘어 이른이 되어도 사람의 가슴 한구석은 늘 누군가의 온기를 그리워합니다. 그 그리움이라는 게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12년이 흐른 어느 봄날, 나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에 흰 것이 듬성듬성 났지만 등이 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를 물었더니 61살이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11살이나 어린 사람이 어쩌다 노인복지관에 다니나 싶었는데 부인을 일찍 보내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산지 오래되어 그곳이 가장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정씨. 말씨가 점잖고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 도장을 찍은 지 석 달 뒤 어느 새벽, 나는 부엌 식탁 앞에서 오랫동안 떨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종이 한 장만 놓여 있었고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떠올랐던 것은 며느리의 마지막 말들이었다. 나는 그 두 가지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직 가장 끔찍한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으니 떠나지 마세요. 혹시 비슷한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분이 있거나 어머니의 외로움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부디 댓글로 답해 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새벽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내가 60살 가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고 진단을 받은 지 2달 만에 나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 단칸방에서 같이 라면 끓여 먹던 기억, 큰아들 낳고 산후조리 못해서 미역국만 끓여주던 그 사람의 서툰 손, 작은 딸 시집 보내고 둘이 마주 앉아 막걸리 한 잔 기울이던 저녁.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사진 한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자식들이 다 돌아간 첫날 밤, 나는 안방 한가운데 앉아서 천장만 올려다봤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울어서 더 나올 게 없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12년 동안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추석이나 설에는 꼭 와서 사흘씩 묵고 갔고 손주들 데리고 와서 안방을 시끌벅적하게 채워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효자고 며느리가 아무리 착해도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차 소리가 멀어지면 나는 다시 그 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들이 흘리고 간 과자 부스러기 하나를 한참 동안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본 적도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가 마치 사람의 온기 같았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2번의 큰 병을 앓았습니다. 한 번은 위장이 안 좋아서 한 달간 입원했고, 한 번은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2번 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곁을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마다 옆자리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와도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마지막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나는 천장을 보면서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72살 봄,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봄나들이를 갔습니다. 벚꽃 구경을 간 거였는데 그 자리에서 정 씨를 처음 봤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세 사람을 본다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정 씨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반찬을 챙겨주고 물컵을 다시 채워주고 그렇게 작은 친절들을 베풀어 줬습니다. 12년 만에 누군가가 내 밥상에서 그렇게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늘어진 눈가, 입가에 깊은 주름, 흰머리가 가득한 얼굴, 72이라는 나이가 그 거울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얼굴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 정 씨의 그 입꼬리 한쪽만 올라가는 웃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그 다음에는 근처 공원에서, 나중에는 시장에서 같이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죽은 남편 이야기를 해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고 자식들 자랑을 늘어놓아도 같이 고개를 끄덕여 줬습니다. 어느 날 함께 시장 골목을 걷다가 정 씨가 자연스럽게 내 짐을 받아들었을 때 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이 따뜻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만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정 씨가 자기 집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시내 변두리의 작은 빌라였는데 들어서자마자 나는 좀 놀랐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했습니다. 거실에는 죽은 부인의 사진이 액자에 곱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조화가 한 송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죽은 부인을 함부로 잊지는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사진 한 장이 나에게는 큰 신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사진이야말로 가장 정교한 장식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날 정 씨는 직접 끓인 김치찌개를 대접했습니다. 묵은 김치에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 넣은 평범한 찌개였는데 그 맛이 의외로 정성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정 씨가 자기 인생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작은 사업을 하다가 부인이 떠난 뒤로 다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게 한이라고 했고, 그래서인지 평생 누구한테 정을 붙여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나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어찌 나만의 것이겠냐 싶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구나. 그날 처음으로 나는 정 씨에게 동질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두 달이 지나고 정 씨가 말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72이나 먹은 사람한테 같이 살자니 그게 어디 어울리는 말이냐고. 그러자 정 씨가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자기는 평생 외로움을 안고 살았는데 이제 누군가와 마지막 길을 같이 걷고 싶다고. 그 말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나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큰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몇 살이라고 하셨죠? 61살이라고. 큰아들이 다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며느리와 함께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정 씨를 마주 앉혀놓고 큰아들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어디 사시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시는지, 일은 어떤 걸 하셨는지. 정 씨는 차분하게 다 대답했습니다. 부인은 15년 전에 병으로 보냈고, 자식은 없고, 작은 사업을 하다가 정리하고 지금은 연금으로 산다고. 큰아들은 마지막에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재산은 어머니의 자식들 것입니다. 그 점은 처음부터 명확히 해 주십시오. 정 씨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당연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큰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며느리가 따로 내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분이 좀 마음에 걸려요. 어머님이 아니라 어머님의 무언가를 보는 눈빛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그때는 좀 야박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의심이 많구나. 어쩌면 시어머니가 새 사람을 만나는 게 맞득잖아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며느리는 그날 그 짧은 만남에서 내가 석 달 동안 보지 못한 무언가를 본 겁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한 가지 부탁을 더 했습니다. 어머님, 결혼하시더라도 통장과 도장만은 절대로 그쪽에 맡기지 마세요. 부동산 명의도 절대 함께 올리지 마시고요. 그건 어머님 자식들 것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그때는 너무 매정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말까지 하나, 사위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새 남편이 될 사람을 두고 어떻게 그런 계산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평생 처음으로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 한 가지만 꼭 약속해 주세요. 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결국 나를 살릴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작은 딸은 미국에서 화상통화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더니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저한테도 행복이에요. 잘 결정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참아온 외로움이 자식의 그 한마디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미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큰아들이 내 팔짱을 끼고 식장에 들어섰고 정 씨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 정 씨 쪽에는 친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멀리 사촌 동생 하나, 그리고 옛 직장 동료 두엇. 그뿐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아온 사람의 인생이 그 빈자리에 다 보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리라. 마지막 길을 같이 걸어주리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 날 한 가지 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 씨의 옛 직장 동료라는 한 남자가 식이 끝나고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환갑이 좀 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술을 좀 한 듯 얼굴이 붉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한참을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잘 사셔야 합니다. 정형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부디 잘 봐주시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세요. 그 마지막 한마디가 묘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그저 술 취한 사람의 횡설수설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2달이 지난 어느 밤에 자꾸 떠올랐습니다. 신혼집은 정 씨가 살던 그 빌라였습니다. 시내 변두리의 작은 빌라 2층, 방 2개에 거실이 있는 단정한 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럽다고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11살이나 되는데도 정 씨가 너무 잘 챙긴다고. 어디를 가든 손을 잡아주고 무거운 짐은 다 들어주고 식당에 가면 반찬을 챙겨주는 모습. 그게 다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은 진심이었는지 연기였는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정 씨가 일어나서 거실을 정리하고 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둘이 마주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동네 산책을 했고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72에 누군가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한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면서도 그렇게 좋았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우리를 보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세댁, 늙어서 인복이 터졌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얼굴을 붉히고 웃었습니다. 그 첫 달의 어느 토요일 저녁, 정 씨가 나를 데리고 작은 한식당에 갔습니다. 마당에 등이 걸려 있는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 씨는 내게 작은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결혼식 때는 정신이 없어서 반지도 제대로 못 주었다며 늦었지만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비싼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가는 금태에 작은 자수정이 박힌 단정한 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받는 순간 나는 죽은 남편에게 또 한 번 미안해졌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 반지 하나로 마지막 의심까지 다 풀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반지값이 얼마나 했을까요? 그 반지값보다 훨씬 큰 액수가 한 달 뒤부터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첫 달에 우리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마당에서, 시장에서, 동네 카페에서. 정 씨는 사진 찍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한 달 동안만은 같이 잘 찍어줬습니다. 그 사진들 중 하나를 큰아들 내외에게 보냈더니 며느리가 답장을 했습니다. 어머님, 표정이 정말 밝으시네요. 그 한 줄이 그때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됐는데 두 달 뒤에 다시 그 사진을 보니 정 씨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이라는 게 사람을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는 물건이라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부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정 씨가 외출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옛 친구를 만난다고 했고, 사업할 때 알던 사람들과 가끔 차 한잔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평생 활동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외출이 점점 잦아지고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정 씨의 휴대폰이 자주 울렸습니다. 전화가 오면 정 씨는 베란다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옛 친구들과의 통화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정 씨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통화할 때는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것도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한 번은 베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정 씨가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들렸습니다. 어떤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늙은 사람이 의심부터 하면 못 쓴다고 평생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 무렵 동네 떡집 아주머니가 가끔 나에게 묘한 말을 했습니다. 새댁 양반, 요즘 잘 지내시지요? 그러면서 한 번씩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떡을 사면서 내가 정 씨의 이야기를 살짝 했더니 떡집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을 끊었습니다. 새댁 양반, 늙어서는 자기 통장은 자기가 꼭 쥐고 있어야 해요. 부부라도 그래야 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묘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말이 돌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묻기가 무서웠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 나올까봐 늙은 사람의 자존심이 그걸 막았습니다. 또 한 가지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쯤 되었을 때 정 씨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안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 한 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아래에 적힌 이름이 정 씨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그 메모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안주머니에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남편의 안주머니를 뒤졌다는 게 부끄러웠고 그 메모가 무슨 뜻인지 직접 묻기도 무서웠습니다. 그때 한 번이라도 그 메모에 대해 물었다면 어쩌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묻지 못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모든 것을 다 묻고 살 수는 없다는 게 평생의 신념이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저녁 정 씨가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옛날 사업하던 친구가 어려워졌는데 잠깐만 도와주면 된다고.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2달 안에 갚을 수 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큰아들이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어머니의 자식들 것이라는 그 말. 그런데 정 씨가 말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고 자기가 책임지고 갚을 거라고. 결국 나는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정 씨에게 줬습니다. 그 1,000만 원을 건네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의 그 부탁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통장은 어머님이 직접 관리하시고 큰 돈은 절대 그쪽에 맡기지 마시라는 그 부탁. 그런데 통장은 내가 들고 있었지만 결국 그 통장에서 돈을 빼서 정 씨에게 준 셈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됐는데 자식들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도 못할 일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자식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함정에 빠진 신호였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1,000만 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보름이 지나서 또 한 번 친구의 친구가 어려워졌다며 500만 원을 부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옛날에 다니던 절에 시주를 좀 해야 한다며 3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댔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진 빚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 누가 될까봐 빨리 정리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한참을 울먹였습니다. 그 눈물을 보고 나는 또 한 번 통장을 열었습니다. 돈을 줄 때마다 정 씨는 영수증 같은 종이를 한 장씩 보여줬습니다. 어디서 받은 차용증이라며. 그게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 종이를 보여주는 정 씨의 손길이 매번 그렇게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내 마지막 의심까지 다 풀어주려는 듯이 종이의 모서리를 가지런히 맞추고 도장에 찍힌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늙은 사람의 눈에는 그 정성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려는 사람은 진심처럼 보이는 정성을 가장 잘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종이 중에 한 장도 진짜였던 게 없습니다. 세 번째로 돈을 줬을 때 나는 통장을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잔고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결혼 전에 비해 거의 절반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을 굳히지 못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한 번 시작된 돈 거래라는 게 한 번 끊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에는 안 된다고 해야지. 다음에는 꼭 거절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어도 정 씨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오면 그 결심이 흐물흐물해집니다. 늙은 사람의 결심은 젊은 사람의 결심보다 더 약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결심의 뿌리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돈을 부탁받았을 때는 정 씨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정 씨가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손을 내 손 위에 얹고 말했습니다. 당신, 나 만나기 전에는 외로웠지요. 당신을 만나서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 한 가지 일만 정리하면 우리는 진짜 마지막 길을 평화롭게 같이 걸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 마지막 길이라는 단어. 그 두 단어를 묶으면 늙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든 흔들 수 있다는 걸 정 씨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또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게 네 번째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정 씨의 외출은 더 잦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점심 먹고 나가서 저녁이 되어서야 들어왔고, 어떤 날은 아예 다음 날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면 술 냄새가 났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한 달 동안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무렵부터는 자주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사업하던 사람들과의 자리는 어쩔 수 없는 거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한 번은 정 씨가 새벽에 들어와서 안방에서 자다가 잠꼬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베란다에서 들었던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정씨 옆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의심이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습니다. 석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내 통장에서 거의 4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큰아들이 그 사실을 안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큰아들이 어머니 용돈을 보내드린다며 통장을 한번 보자고 했는데 거기서 잔고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큰아들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 다 어디로 가셨어요? 나는 그제야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큰아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안 갚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정 씨는 좋은 사람이고 우리는 부부고 그 사람 사정이 어려워서 잠깐 빌려준 것뿐이라고. 큰아들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통장을 저한테 맡겨주세요. 어머니 이름으로 다른 통장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서 매달 생활비만 쓰시는 게 좋겠어요. 나머지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들이 통장을 정리하던 그날, 나는 부엌에 앉아서 찬장에 있는 그릇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결혼하면서 내가 그 빌라로 가져온 그릇은 몇 개 안 됐습니다. 죽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쓰던 사기 그릇 2개와 작은 딸이 미국에서 보내준 머그컵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 씨의 살림이었습니다. 그 그릇들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구나. 나는 손님처럼 잠깐 묵고 있는 거구나. 그 깨달음이 그렇게 쓸쓸했습니다. 결혼이라는 도장 한 장을 찍었다고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내 집은 12년 동안 혼자 살았던 그 아파트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통장 정리를 하고 돌아간 다음 주, 정 씨가 또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할 때 알던 사람한테 마지막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다고. 나는 처음으로 정 씨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미안한데 더는 어렵다고. 통장을 큰아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그 말을 한순간 정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서 사라지는 어떤 빛,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서는 다른 무언가. 그날 밤부터 정 씨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텔레비전만 들여다봤고 산책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정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됐는데 이런 일에 자식까지 끌어들이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자기를 못 믿느냐고,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당신 자식들이 결국 당신을 외롭게 만들 거라고, 자기는 그러지 않을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정 씨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2달 전 시장 골목에서 내 짐을 받아들던 그 사람과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었는데 내가 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다음 주에 알게 됐습니다. 그 사흘 동안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정 씨가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는 동안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거실 창문 너머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72이라는 나이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무너지는 거였구나. 평생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던 내 판단이 외로움 한 가지 앞에서 이렇게 가벼워질 줄은 정말 몰랐구나. 그 사흘 동안 나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한참을 흔들렸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은 자존심과, 그러나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 그 2가지가 내 안에서 매일 밤 싸웠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께 그 다음 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엌 식탁 앞에 서서 한참을 떨었던 그 새벽 말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입장이라면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자식 말을 듣고 통장을 정리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그냥 넘기셨겠습니까?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정 씨가 외출을 하면서 자기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고 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로 휴대폰을 두고 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었는지 식탁 위에 둔 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이 자꾸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건 부부 사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그 휴대폰이 10번도 넘게 울렸습니다. 결국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보낸 문자 미리 보기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한 줄, 단 한 줄이었는데 그 한 줄을 보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정 씨에게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오빠, 그 할머니 통장 정리됐다며. 그럼 우리 계획은 어떻게 하자고? 약속 잊지 마. 여러분, 그 한 줄을 본 순간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머리는 차가웠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손을 떨면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거실로 돌아와서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정 씨가 들어오면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 한 가지만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나는 그 한 줄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 할머니, 그게 나였습니다. 통장 정리됐다며 그건 큰아들이 통장을 가져간 일이었습니다. 우리 계획. 그 두 글자가 가장 무거웠습니다. 정 씨에게는 처음부터 계획이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 계획에는 내가 없었습니다. 내 자리는 그 계획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72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의 도구로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결혼이라는 이름으로요. 그 깨달음이 어찌나 무거운지 텔레비전 화면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동안 한 가지 또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술 취한 그 옛 직장 동료가 했던 그 마지막 한마디.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세요. 그 한마디가 그제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정 씨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마 다 말하지는 못하고 그 한마디만 슬쩍 흘리고 간 거였습니다. 결혼식 날 그 한마디를 흘려들은 게 결국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셈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이렇게 작은 경고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늙어서야 깨닫습니다. 그 작은 경고들을 흘려듣지 않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정 씨는 저녁이 다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깜짝 놀라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봤을까? 안 봤을까? 정 씨는 휴대폰을 챙기더니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신없이 두고 갔네. 별일 없었지.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그날 저녁상은 평소처럼 차렸고 정 씨는 평소처럼 갈치를 굽어달라고 했고 나는 평소처럼 갈치를 구웠습니다. 그러나 그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갈치를 굽다가 한 번은 뒤집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 씨가 부엌 쪽을 한 번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늙어서 손이 가끔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정 씨가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평생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마음이 차가워도 표정은 따뜻해야 했고, 손이 떨려도 칼질은 평소처럼 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죽은 남편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도와줘.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게 해줘. 저녁을 먹는 동안 정 씨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무언가를 살피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당신,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친구한테서 연락 온 거 있어? 그런 작은 질문들이 평소와는 좀 달랐습니다. 평소에 정 씨는 그렇게 자질구레한 것을 묻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평소처럼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종일 집에 있었어요. 별 연락 없었어요.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뒤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내 휴대폰 두고 갔는데 혹시 무슨 전화 왔어?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잘 못 들었어요. 부엌에 있어서. 정 씨가 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그렇게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잤습니다. 11시쯤 되었을까요? 나는 살그머니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식탁 앞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떨었습니다. 무서워서 떤 게 아니었습니다. 화가 나서 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떤 깨달음이었습니다. 72살이 되도록 사람을 보는 눈을 못 길렀구나. 외로움이라는 한 가지 감정에 평생을 일군 모든 것을 걸 뻔했구나. 식탁 위에는 그날 낮에 정 씨가 두고 간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 씨가 외출하기 전에 펜으로 적어둔 메모였는데 거기에는 어떤 부동산 사무소의 전화번호와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그 아파트, 매도 가능 금액 알아보기. 나는 그 한 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2년 동안 내가 살았던 그 아파트, 죽은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그 집, 큰아들과 작은 딸이 자라난 그 집. 정 씨는 그 집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 메모지를 들고 나는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펜으로 휘갈긴 글씨체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때 도장 옆에 적었던 정 씨의 글씨와 같은 글씨였는데 두 글자의 무게가 너무 달랐습니다. 그 메모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어 온 어떤 계획의 한 조각이었고 그 계획은 결혼식보다 훨씬 오래 전에 시작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노인복지관 봄나들이에서 정 씨가 내 옆에 앉았던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은 시작되었던 건 아닐까. 그 의심을 떨치기 위해 나는 머리를 흔들었지만 한 번 자라기 시작한 의심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새벽에 부엌에서 한참을 떨고 나서 나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건 아침까지 미루기로,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하기로. 왜였을까요? 큰아들에게 먼저 말하면 그 사람이 화부터 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그날 그 결혼 전에 정 씨를 보는 눈빛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던 그 며느리에게는 부끄러움보다 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새벽 5시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야, 어머니 좀 도와줘. 그 문자를 보내기까지 나는 부엌 식탁 앞에서 1시간이 넘게 망설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말하나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결혼 전에 분명히 말렸는데 내가 무시한 결과가 이거구나 싶어서 더욱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그 메모를 한 번 더 보고 휴대폰에 그 문자를 한 번 더 떠올리고 나니 자존심이라는 게 더 이상 사치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느라 자식까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손가락을 떨면서 그 7글자를 적었습니다. 며느리야, 어머니 좀 도와줘. 그 7글자를 보내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그 문자를 받자마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휴대폰에서 본 그 한 줄, 식탁 위에 그 메모, 4천만 원, 그 모든 것을. 며느리는 한참을 듣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아침에 정 씨가 일어나기 전에 어머님 짐을 챙겨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짐은 많이 챙기지 마시고 통장과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옷 한두 벌만 챙기세요. 큰애 아빠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어머님이 그 집에서 나오실 때까지 절대로 정 씨에게 들키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의 그 차분한 목소리가 그 새벽에 내게는 정말 큰 힘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다시 단단해집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어머님 어쩌다 그러셨어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한심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며느리라는 게 그런 자리구나. 부모가 무너지는 순간에 부모를 일으켜 세우는 자리. 그 자리에 며느리가 있어줘서 나는 그 새벽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 가지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다음 날 아침 절대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말 것. 둘째, 아침 식사를 차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외출 핑계를 만들 것. 셋째, 통장과 도장은 가방 안쪽 깊숙이 넣어두고 옷가지 같은 건 두 벌만 챙길 것. 옷가지를 많이 챙기면 정 씨가 의심할 테니까요. 넷째, 집을 나서면 골목을 두 번 돌아서 큰 길로 나간 뒤에야 택시를 잡을 것. 다섯째, 그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큰 소리를 내지 말 것. 그 다섯 가지를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마치 어렸을 적 시험 보기 전에 오은 영어 단어처럼 한 글자도 틀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늙은 사람의 머리가 그날 새벽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문자를 받자마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휴대폰에서 본 그 한 줄, 식탁 위에 그 메모, 4천만 원, 그 모든 것을. 며느리는 한참을 듣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아침에 정 씨가 일어나기 전에 어머님 짐을 챙겨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짐은 많이 챙기지 마시고 통장과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옷 한두 벌만 챙기세요. 큰애 아빠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어머님이 그 집에서 나오실 때까지 절대로 정 씨에게 들키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의 그 차분한 목소리가 그 새벽에 나에게는 정말 큰 힘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다시 단단해집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어머님 어쩌다 그러셨어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한심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며느리라는 게 그런 자리구나. 부모가 무너지는 순간에 부모를 일으켜 세우는 자리. 그 자리에 며느리가 있어줘서 나는 그 새벽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정 씨가 일어났을 때 나는 식탁에 앉아서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잤어요. 정 씨도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묘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다 가라앉고 그저 다음 행동만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나는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다녀오겠다고. 정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평소대로 옷을 챙겨 입고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대로 통장과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옷 두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빌라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 씨가 지금 창문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골목을 돌고 큰 길로 나와서야 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 빌라 계단을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이 내 평생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정 씨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서 나를 부를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가는데 짐이 그렇게 무거워? 라고 물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상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빴습니다. 그러면서도 발걸음은 평소처럼 천천히 내디뎌야 했습니다. 빨리 가면 의심을 살 테니까요. 그 짧은 거리를 걸어 나오면서 나는 72회의 인생에서 가장 긴 연기를 한 셈이 되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한번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운전을 했습니다. 큰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마당까지 뛰어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고 며느리는 내 옆에 같이 앉아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결혼식 날 정 씨가 잡았던 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나와 함께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나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회사를 쉬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미음이 끓고 있었고 작은 방에는 새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새벽 5시에 내 문자를 받자마자 회사에 휴가를 내고 시장에 가서 미음 끓일 재료를 사오고 손님방을 정리하고 그렇게 다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린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지나갔을지 나는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자리가 그렇게 무거운 자리였다는 것을 72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큰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큰아들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칠 여기 계시면서 진정하세요. 그쪽 일은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행히 결혼한 지 3달밖에 안 됐고 어머니의 부동산은 그쪽 명의로 넘어가지 않았으니 정리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 4천만 원은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은 이미 마음에서 보낸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며느리가 깔아준 이불에 누워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며느리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손, 그리고 결혼식 날 내 손을 잡았던 정 씨의 손, 그리고 며느리의 손. 평생 누군가의 손을 잡으며 살아왔는데 그날 밤 며느리의 손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머무는 동안 손주들도 매일 학교가 끝나면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큰 손녀는 중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들려주곤 했습니다. 둘째 손자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내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손주들의 얼굴조차 똑바로 못 봤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리고 미안해서. 손주들 보기 부끄럽다는 게 가장 큰 자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 날 저녁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할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고만 알아요.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주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 말에 나는 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들에게도 내 자존심을 지켜준 겁니다. 큰아들 집에서 보내는 매일이 사실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큰아들과 손주들을 먹여보낸 다음 며느리와 둘이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점심은 가볍게 먹었고
오후에는 동네 산책을 다녔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쉬면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준 거였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2주 동안 휴가를 다 쓰고 내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는 며느리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휴가지 뭐예요? 어머님 모실 시간이 있는 게 저한테는 큰 휴가예요. 한마디에 나는 또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산책을 하면서 나는 가끔 정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그때마다 묻는 만큼만 답해줬습니다. 캐묻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햇살을 쬐고 있을 때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람을 한 번 잘못 본 게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 보게 만드는 건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절실하게 원할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저 누군가를 절실하게 원하셨을 뿐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됐습니다. 이른둘의 처음으로 나는 며느리에게서 어머니 같은 따뜻함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정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아들이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큰아들에게 한참을 사정했답니다. 자기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그 여자는 옛날 알던 사람일 뿐이라고.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라고.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큰아들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한마디만 했답니다. 그쪽 휴대폰에 그 여자가 보낸 문자가 있을 겁니다. 그 문자 내용을 어머니가 다 보셨습니다. 그 한 문장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 끝에 정 씨는 한참을 침묵했고 결국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 전화가 있고 사흘 뒤 정 씨 쪽에서 또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 씨가 아니라 그 여자였습니다. 큰아들의 회사로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큰아들이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고 그 여자는 자기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어머님, 통장에 들어있던 돈 우리도 다 쓴 게 아니에요. 일부는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큰아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도 답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나에게 그 메시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부 돌려준다는 건 결국 또 다른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쪽이 정말 돌려줄 마음이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 뒤로 그 여자한테서는 다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큰아들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잘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나는 계속 자책했습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며느리 말을 더 신중하게 듣지 않았을까? 왜 외로움이라는 그 한 가지 감정에 평생을 일군 모든 것을 걸 뻔했을까?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 날 저녁에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외로워서 그러신 게 무슨 죄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큰아들 집에서 보름을 머물고 다시 내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청소를 깨끗이 해놓았고 새 이불도 꺼내놓았고 냉장고에는 반찬도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며느리가 써놓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첫날 밤만 견디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밤부터는 괜찮아져요. 사랑해요, 어머님. 그 쪽지를 들고 나는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12년 전 남편을 보낼 때의 울음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의 울음이었다면 지금은 적어도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정 씨와의 정리는 큰아들이 변호사와 함께 다 마쳤습니다. 결혼은 무효 처리됐고 나는 다시 호적상으로도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이라면
그 사람이 내 부동산에 손대기 전에 빠져나온 덕에 자식들에게 남겨줄 마지막 자리는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4천만 원은 잃었지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돈 일은 셈치고 좋은 공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우리 집에 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왔고 가끔은 혼자 와서 같이 저녁만 먹고 가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정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날 저녁 나와 둘이 식탁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그 2달 동안 행복한 순간들도 있으셨죠. 그건 진짜였잖아요. 그것까지 다 부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결혼 첫 달, 동네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던 그 저녁들, 동네 할머니들이 우리를 보고 부럽다고 하던 그 표정들, 정 씨가 입꼬리 한쪽만 올리며 웃던 그 얼굴,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해도 내가 느낀 그 잠깐의 따뜻함은 진짜였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12년 동안 외로움을 견뎌낸 나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석 달의 기억을 통째로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여러분께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72이나 먹은 사람이 외로움 하나 못 이겨서 사기를 당한 셈이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죄가 아니고 따뜻한 손을 다시 한번 잡고 싶었던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사람을 노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이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외롭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네도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외롭다는 말 자식들에게 해도 됩니다. 그게 자식들에게 짐이 아닙니다. 짐이 되는 건 외로움을 혼자 사귀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마음을 걸어서 결국 자식들이 뒷수습을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인연에 모든 것을 한 번에 걸지는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가족을 보고 그 사람의 친구를 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게 노인들에게는 더 빨리 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 만든 환영일 때가 많습니다. 요즘 나는 다시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80이 된 지금 12년 전 70이 되기 전의 일상과 비슷하지만 그때와는 다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며느리가 손주들 데리고 오고 한 달에 한 번은 큰아들이 저녁을 사주고 작은 딸과는 매일 영상통화를 합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외롭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녁에 가끔 죽은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석 달 동안 큰일을 칠 뻔했어. 당신이 나를 살린 거지. 큰아들 키울 때 당신이 그렇게 단단한 사람으로 키워놨으니까. 그러면 사진 속의 남편이 빙그레 웃는 것 같습니다. 그 웃음에 나는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 씨라는 사람도 가끔 생각합니다.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시 보고 싶지는 않고 그 사람이 어디서든 마지막에는 좋은 사람으로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새벽에 부엌 식탁에서 정 씨의 그 메모를 봤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정 씨를 깨워 따져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좋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계획이 있었고 나는 그 계획을 알아챈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내가 침착하게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하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행동하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선 것은 사실 며느리가 미리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며느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부모가 보지 못하는 위험을 미리 보고 부모가 다칠 수도 있는 자리에 그늘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우리 며느리도 그랬습니다. 결혼 전에 정 씨를 한 번 만나고 나서 그 눈빛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던 그 한마디가 결국 나를 살린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한심하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타깝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셔서 가슴이 무너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지만 외로움 때문에 판단이 흐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외로울 때일수록 가족에게 손을 뻗으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짐이 되기 싫어서 그 손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 손이 결국 여러분을 살립니다. 나를 살린 건 결국 며느리의 새벽 한 통 전화와 큰아들의 차분한 한마디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그 영상을 꼭 계속 시청해 주세요. 그곳에는 이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분명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그 영상을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인연의 기록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4년 후, 저는 다시 누군가의 품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단 하나의 그리움이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줄은요. Break time 0.5.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어 외로운 건 잠깐이고 자식들 키워놨으면 손주 보는 재미로 살면 되지 않냐고. 그런데 여러분, 한밤중에 빈집에서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차갑게 식어 있다는 그 느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아무리 크게 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정막이 어떤 무게로 어깨를 누르는지 정말 모릅니다. Break time 0.5. 그래서 나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65.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결혼식이라는 걸 올렸습니다. 흰 한복은 입지 않았고 연한 미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골랐습니다. 식장도 작은 한정식집 별실이었고 하객은 양쪽 합쳐 12명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데서 자개가 네 그라. 그날 거울 앞에서 나는 잠깐 웃었습니다. 늙은 얼굴이 부끄러우면서도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하지만 어느 새벽, 정확히 그 도장을 찍은 지 2달 후, 나는 오랫동안 덜덜 떨며 안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던 소리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있던 그 사람의 표정, 그 두 장면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한밤중에 짐을 싸려다 다시 풀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며느리가 울면서 내 손목을 붙잡았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혹시 비슷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이 있거나 어머니나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한 줄이라도 괜찮으니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무너진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5. 남편이 떠난 건 61살 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고 진단을 받은 지 석 달 만에 나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에 새방에서 같이 라면 끓여 먹던 기억, 큰아들 낳고 산후조리 못해서 미역국만 끓여주던 그 사람의 서툰 손, 작은 딸 시집 보내고 둘이 마주 앉아 소주 한 잔 기울이던 저녁,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사진 한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장례식이 끝나고 자식들이 다 돌아간 첫날 밤, 나는 안방 한가운데 앉아서 천장만 올려다 봤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울어서 더 나올 게 없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4년 동안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큰아들 내외는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추석이나 설에는 꼭 와서 사흘씩 묵고 갔고 손주들 데리고 와서 안방을 시끌벅적하게 채워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효자고 며느리가 아무리 착해도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차 소리가 멀어지면 나는 다시 그 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들 흘리고 간 과자 부스러기 하나를 한참 동안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본 적도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가 마치 사람의 온기 같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작은 딸은 미국에 살았습니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긴 했지만 화면 너머의 그 얼굴은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손주를 안고 흔들면 나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가 차가운 화면에 손가락이 닿으면 그제서야 정신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4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나는 2번의 추석과 4번의 설을 혼자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와서 함께 보내기는 했지만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 적막함은 매번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 1년은 슬픔으로 보냈고, 2년째는 멍하게 보냈고, 3년째는 분노로 보냈습니다. 왜 나만 남겨두고 갔느냐고 죽은 남편 사진 앞에서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째가 되자 나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살다가 갈 것 같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복지관에 처음 나간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등록해준 곳이었는데 처음에는 가기 싫어서 한 달 동안 가방만 싸놓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아침 갑자기 결심이 섰습니다. 우산을 쓰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복지관 문을 들어섰을 때 의외로 사람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이 많았고 다들 자기 사연을 안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구는 자식 잃은 한을 안고, 누구는 남편 보낸 외로움을 안고, 또 누구는 그저 집에 있기 싫어서 매일 그곳으로 출근하듯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해가을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나들이를 갔습니다. 단풍 구경을 간 거였는데 그 자리에서 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름은 김 씨, 나보다 2살 위였고 부인을 7년 전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멀리 살아서 자주 보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흰머리가 단정했고 말씨가 점잖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웃을 때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죽은 남편이 그렇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잔주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단풍놀이에서 김 씨는 나에게 직접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점심을 먹을 때 내 옆자리에 앉아서 반찬을 챙겨줬습니다. 깻잎을 한 장씩 떼주고 김치를 잘라서 내 앞에 놓아줬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게 그렇게 따뜻했습니다. 4년 동안 누구도 내 밥상에서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자기들 챙기느라 바빴고 나는 늘 챙겨주는 쪽이었습니다. 그날 김 씨가 내 앞에 깻잎을 떼주는 그 손, 마디가 굵고 손등에 검버섯이 핀 그 손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과 누군가에게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다는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안방의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서 내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늘어진 눈가, 입가의 주름, 흰 머리. 이런 얼굴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 김 씨의 그 잔주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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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난. 그 뒤로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그 다음에는 근처 공원에서, 나중에는 시장에서 같이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죽은 남편 이야기를 해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고 내가 자식들 자랑을 늘어놓아도 같이 웃어줬습니다. 어느 날 함께 길을 걷다가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이 따뜻하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무렵 김 씨는 나를 자기 집에 한번 초대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단독주택이었는데 마당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텃밭에는 상추와 깻잎이 가지런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 정말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했습니다. 부엌도 깨끗했고 거실 한쪽에는 죽은 부인의 사진이 액자에 곱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죽은 부인을 함부로 잊지는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사진 한 장이 나에게는 큰 신뢰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사진이야말로 가장 정교한 장식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김 씨는 나에게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대접했습니다. 멸치 육수에 호박을 송송 썰어 넣은 평범한 찌개였는데 그 맛이 의외로 정성스러웠습니다. 식사 도중에 김 씨가 자기 인생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작은 사업을 하면서 살았다고 했고, 부인이 떠난 뒤에는 사업도 정리하고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아들이 자기를 닮지 않아서 걱정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부모의 흔한 푸념인 줄 알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석 달이 지나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같이 살자고. 늙은 사람들끼리 무슨 결혼이냐며 그냥 동거나 하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는 그러기 싫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인연인데 제대로 식을 올리고 도장을 찍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큰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다음 주 토요일에 며느리와 함께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김 씨를 마주 앉혀놓고 큰아들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어디 사시는지, 자제분은 어떻게 되시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김 씨는 차분하게 다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은 마지막에 한마디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어머니를 외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에 김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큰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나는 며느리에게 따로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어머님이 외로우신 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어머님 결정을 존중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결혼하시더라도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건 절대 그쪽에 맡기지 마세요. 그건 어머님이 끝까지 가지고 계세요. 그 말이 그때는 좀 야박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하면 며느리가 평생 하지 못할 말을 그날 어렵게 꺼낸 거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작은 딸은 화상통화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더니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저한테도 행복이에요. 잘 결정하셨어요. 그 말에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년 동안 참아온 외로움이 자식의 그 한마디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만 작은 딸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너무 빨리 모든 걸 다 합치지는 마세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요. 그 말도 그때는 가볍게 들렸는데 2달 뒤에 그 말이 나를 살릴 줄은 몰랐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결혼식 날 나는 미색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큰아들이 내 팔짱을 끼고 식장에 들어섰고 김 씨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 김 씨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인사를 하긴 했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안녕하십니까? 라고만 했습니다. 나는 그때 잠깐 가슴이 서늘했지만 결혼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자리에서 김 씨의 아들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 여자도 나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식이 끝나자마자 거의 도망치듯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쪽 식구들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결혼식 날인데 뭐 그러냐고. 다 자기 사정이 있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그 한마디는 머릿속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신혼집은 김 씨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단독주택이었는데 마당이 있고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집은 그대로 두세요. 새를 놓지도 마세요. 그 말이 그때는 좀 서운했는데 두 달 뒤에 그 말이 나를 살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김 씨가 일어나서 마당 쓸고 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둘이 마주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동네 산책을 했고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웃으면 김 씨도 같이 웃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첫 달의 어느 토요일 저녁, 김 씨가 나를 데리고 작은 한식당에 갔습니다. 마당에 등이 걸려 있는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씨는 나에게 작은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결혼식 때는 정신이 없어서 반지도 제대로 못 주었다며 늦었지만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비싼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가는 금태에 작은 자수정이 박힌 단정한 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받는 순간 나는 죽은 남편에게 또 한 번 미안해졌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 반지 하나로 마지막 의심까지 다 풀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반지값이 얼마나 했을까요? 그 반지값보다 훨씬 큰 액수가 한 달 뒤부터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브레이크 타임 0.5. 그 첫 달에 우리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마당에서, 시장에서, 동네 카페에서. 김 씨는 사진 찍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한 달 동안만은 같이 잘 찍어줬습니다. 그 사진들 중 하나를 큰아들 내외에게 보냈더니 며느리가 답장을 했습니다. 어머님, 표정이 정말 밝으시네요. 그 한 줄이 그때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됐는데 두 달 뒤에 다시 그 사진을 보니 김 씨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이웃들도 우리를 좋게 봤습니다. 옆집에 사는 칠순의 박할머니는 매일 아침마당 너머로 인사를 건넸고 가끔은 텃밭에서 키운 상추를 한 움큼씩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박할머니가 어느 날 나에게 말했습니다. 세댁, 그 양반 좋은 사람이야. 늙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지?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뒤 그 박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나중에 큰아들이 박할머니를 한번 찾아갔을 때 박할머니가 한참을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양반, 사실은 새댁이 들어오기 전에도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한동안 살았던 적이 있었어. 동네에서 다 아는 일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을 정작 결혼한 나만 몰랐던 겁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결혼 첫 한 달 동안의 작은 일들이 지금도 가끔 떠오릅니다. 비 오는 어느 토요일, 김 씨가 시장에서 우산을 사다 주면서 자기는 더 큰 우산이 있으니 같이 쓰자고 한 일. 어느 일요일 새벽, 잠결에 일어났더니 김 씨가 안방의 창문을 닫아주고 있던 모습. 어떤 평일 오후, 텃밭에서 깻잎을 따다가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났을 때 김 씨가 약 상자를 가져와서 직접 반창고를 붙여주던 손길. 그런 작은 친절들이 진짜였는지 다 연기였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진심이었다고 해서 그 모든 행동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한 달간의 따뜻함이 그 뒤에 한 달을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부터 김 씨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갑자기 생활이 바뀌었으니 그럴 수도 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식사 시간에도 텔레비전만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 있으세요? 그러자 김 씨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좀 어렵다고.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부터 김 씨의 휴대폰이 자주 울렸습니다. 전화가 오면 김 씨는 마당으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식 일이라 자기 혼자 처리하고 싶은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통화하는 김 씨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1시간이 넘게 마당에 서서 통화를 했고 들어올 때는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 통화를 마치고 들어온 김 씨가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그릇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손사래만 쳤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그 작은 방, 나중에 내가 새벽 2시에 문 앞에 서서 떨었던 그 방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알고 보니 김 씨의 아들은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결혼식 직전에 알게 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결혼식 당일까지 그 사실을 나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자식 일은 부모가 모르는 게 더 이상한 거니까요. 빚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김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브레이크 타임 0.5. 여러분, 2천만 원이라는 돈은 내가 죽은 남편 보험금에서 떼어 모아둔 거의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다 쓰고 작은 딸 미국 갈 때 보태주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이 그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 돈을 한 번도 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그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나는 머뭇거렸습니다. 머뭇거리는 내 모습을 본 김 씨의 얼굴이 잠깐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표정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표정이 자꾸 떠올라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밤 나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할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는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말하나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남편 흉을 본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다면 어쩌면 그 다음 한 달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움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요. 자식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결국 더 큰 일을 만들고 마는 게 부모입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다음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부부가 됐는데 이런 일로 마음 상하는 게 더 안 좋겠다 싶어서 통장에서 돈을 찾아 김 씨에게 줬습니다. 김 씨는 내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2달 안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안 갚아도 된다고 자식 일인데 어떻게 갚느냐고 했습니다. 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을 보고 나는 다시 마음이 풀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김 씨에게 돈을 건네고 나서 나는 시장에 갔습니다. 김 씨가 좋아하는 갈치를 사와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갈치를 굽고 시금치를 무치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 씨는 그 저녁상을 받고 말없이 한참을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 한마디에 나는 또 마음이 풀렸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번 풀린 마음은 다음번에 더 쉽게 풀리고 결국 모든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 저녁이 바로 내 마지막 경계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밤 김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자기에게 잠깐 맡겨달라고. 자기가 은행 일을 좀 봐야 하는데 같이 가기는 번거로우니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나는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부탁했던 그 한 가지, 통장과 도장은 절대 맡기지 말라는 그 한 가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면서 통장은 내가 직접 들고 가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늙은 사람이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김 씨의 얼굴에 또 그 짧은 일그러짐이 스쳐갔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나를 한 번 살린 순간이었다는 걸 며칠 뒤에야 알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런데 일주일 뒤에 김 씨의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 결혼식 때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나에게는 인사만 짧게 하고 아버지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안방에서 1시간 가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씩 큰 소리가 새어나왔고 김 씨의 아들이 고함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면서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사람이 돌아간 뒤 김 씨는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안방에 누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김 씨 옆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부터 나는 작은 의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워서 그냥 사소한 궁금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을 때 가끔 화면이 켜졌는데 발신자 이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느 날 빨래를 하다가 김 씨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시내의 어느 호텔 커피숍 영수증이었는데 두 사람이 마신 음료값이었습니다. 그 영수증을 한참 바라보다가 나는 다시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을 청소하는데 텃밭 한쪽 구석에 작은 비닐봉지가 묻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꺼내보니 안에는 누군가 다른 여자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씨가 죽은 부인이라고 했던 그 사진 속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젊은 여자였고 사진에 찍힌 배경도 최근에 어느 식당 같았습니다. 사진 뒤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결혼식 2달 전 날짜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나는 한참을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진을 다시 비닐봉지에 넣고 원래 자리에 묻었습니다. 못 본 척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 앞에 앉아서 한참을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 씨에게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을 할 게 분명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한 번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입을 다물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늙은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그런데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지는 법이고 외면하는 사이에 더 깊이 파고드는 법입니다. 그 사진들을 본 그 순간이 사실은 내가 그 집에서 나올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며칠이 지나고 김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잘못하면 정말 큰일이 난다고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큰 돈은 내 통장에 없고 있어도 그건 내 자식들에게 남겨줘야 할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의 얼굴이 다시 그렇게 일그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그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밤 김 씨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보는 술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자는 척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김 씨가 안방으로 들어와서 한참을 서서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눈을 꼭 감고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김 씨가 무슨 말을 중얼거렸는데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옷을 입은 채로 옆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다음날 아침 김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마당을 쓸었습니다.
어젯밤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앉았을 때 김 씨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미안했다고, 자기도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이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오후 김 씨는 어디론가 외출을 했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녀오시라고만 했습니다. 김 씨가 나간 뒤 나는 안방에 들어가서 김 씨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그 옷장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무언가에 끌리듯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양복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그 아래 서랍에는 손수건과 양말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서랍의 가장 안쪽에서 나는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명의는 어떤 여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이 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송금자는 김 씨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나는 그 통장 사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김 씨가 매달 그 여자에게 돈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송금 날짜는 결혼식 한 달 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송금이 끊긴 건지 아니면 다른 통장으로 보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통장 사본을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김 씨가 들어왔을 때 나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인사를 했습니다. 김 씨도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저녁 식사 동안 나는 김 씨의 얼굴을 한 번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잠시 후 여러분께 그 다음 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안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떨었던 그 새벽 말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입장이라면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짐을 싸서 나오셨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지켜보셨겠습니까?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브레이크 타임 1. 브레이크.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 두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양복을 입었는데 양복이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빛이 무섭고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김 씨와 그 사람들이 거실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부엌에 숨어서 들었습니다.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이 집을 담보로 어쩌고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사람들은 1시간 넘게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부엌에서 가만히 서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거실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부엌 쪽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가운지 나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이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와서 내 앞에 서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차 한 잔만 내주시겠습니까? 어머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호칭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보리차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그 사람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컵을 식탁에 탕 하고 내려놓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나에게는 어떤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0.5. 그 사람이 거실로 돌아간 뒤 나는 부엌 한쪽 구석에 앉아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놓인 그 컵을 나는 차마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 컵을 만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그러다가 잠깐 잠잠해지더니 또 큰 소리가 났습니다. 김 씨가 무언가를 거절하는 듯한 목소리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윽박지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감님, 그건 영감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지요. 영감님 사모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 말이 부엌까지 똑똑히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붙는 줄 알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잠시 뒤 김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 씨는 나에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안방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듣지 말고. 그 목소리가 평소의 김 씨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절박하고 무언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아서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도 거실의 목소리는 계속 새어들어 왔습니다. 그날 그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나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기도 했고 또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한 사람이 일부러 안방 쪽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인사 잘 받았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인사도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사람들이 돌아간 뒤 나는 김 씨에게 정색하고 물었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잡힐 거냐고. 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 집은 자기 명의가 아니라 아들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사실은 시아들의 집이고 그 집을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2RTN 2RPN PNE. 그날 저녁 나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큰아들이 다그치자 그제서야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큰아들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내일 아침 일찍 그 집에서 나오세요. 짐은 천천히 빼면 되니까 일단 몸만 빠져나오세요. 어머니가 살던 그 아파트 제가 그동안 청소하고 관리해뒀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큰아들의 그 차분한 목소리가 그날 나에게는 정말 큰 힘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큰일을 당해서 전화를 했을 때 화를 내지도 않고 한심해하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다음 단계를 알려주는 사람. 큰아들은 사실 변호사는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결혼식 전부터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외로움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나는 그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큰아들이 왜 그때 내 아파트를 정리하지 못하게 했는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부모가 행복하다고 들떠 있을 때 자식은 그 행복 너머의 그늘까지 봅니다. 큰아들은 처음 김 씨를 만났을 때부터 무언가 미덥지 못한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반대하지 못했고 대신 어머니가 돌아올 자리를 남겨뒀던 겁니다. 브레이크 타임 1. 문제의 그 새벽이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나는 잠결에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방 옆에 있는 작은 방. 김 씨가 가끔 혼자 들어가서 자던 그 방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그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김 씨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김 씨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로 보아 여자였습니다. 김 씨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 보름만 더 있으면 그 할망구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낼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같이 떠나자고. 자기도 이 짓을 더는 못하겠다고.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김 씨가 그 여자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머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살금살금 안방으로 돌아와서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가슴은 미친 듯이 뛰는데 호흡은 일부러 천천히 했습니다. 자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1시간쯤 뒤에 김 씨가 안방으로 들어와서 옆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4년 동안의 그 외로움을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어떻게 나를 이 자리까지 끌고 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새벽 이불 속에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떠올렸습니다. 죽은 남편이 처음 청혼하던 날의 풍경, 큰아들 첫 돌잔치 때 사진사 앞에서 다 같이 웃던 그 순간, 작은 딸이 미국으로 떠나던 날 공항에서 손을 흔들던 그 모습, 평생을 어떻게든 단단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외로움이라는 한 가지 감정에 무너져 이 자리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인간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고 무너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인 건 아니라는 걸 그 새벽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묘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무서움보다 다음 행동에 대한 계산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이불 속에서 나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다음날 아침 절대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말 것. 둘째, 아침 식사를 차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외출 핑계를 만들 것. 셋째, 통장과 도장은 가방 안쪽 깊숙이 넣어두고 옷가지 같은 건 절대로 챙기지 말 것. 옷가지를 챙기면 김 씨가 의심할 테니까요. 넷째, 집을 나서면 골목을 2번 돌아서 큰 길로 나간 뒤에야 택시를 잡을 것. 다섯째, 그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큰 소리를 내지 말 것. 그 5가지를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마치 어렸을 적 시험 보기 전에 외운 영어 단어처럼 한 글자도 틀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늙은 사람의 머리가 그날 새벽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러는 사이에 김 씨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김 씨는 평소처럼 등을 돌리고 누웠고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코 고는 소리가 그날 새벽에는 그렇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 소리가 그렇게 든든했는데 그날은 마치 모르는 남자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도장 한 장으로 시작됐다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기도 한다는 걸 그 새벽에 처음 알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죽은 남편과의 인연과 2달 만에 무너진 이 인연이 같은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그날 밤에는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날이 밝자마자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김 씨의 표정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식탁에서 김 씨가 평소처럼 신문을 펼치고 있을 때 나는 부엌에서 손이 떨려서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김 씨가 깜짝 놀라서 돌아봤고 나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김 씨가 나를 보던 그 눈빛, 그 눈빛에서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의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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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 씨는 내가 무언가 알았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아침을 먹고 나서 나는 김 씨에게 잠깐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는 평소대로 옷을 챙겨 입고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통장과 도장, 그리고 신분증, 그것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까지 하나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마당을 나와서 골목을 돌아갈 때까지 나는 평소 걸음을 유지했습니다. 모퉁이를 돌고 나서야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타자마자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환갑 넘은 노인이 아침부터 택시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운전기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휴지가 필요하시면 조수석에 있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또 울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받는 가장 작은 친절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운전기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큰아들 집까지 조용히 운전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요금을 내려는데 운전기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그냥 가세요.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지만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찌나 고마운지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운전기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따뜻함이 그날 하루를 견디게 해줬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큰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마당까지 뛰어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고
며느리는 내 옆에 같이 앉아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나에게 옷도 갈아입혀주고 따뜻한 미음도 끓여줬습니다. 사실 내가 그 집에 도착한 게 오전 10시쯤이었는데 저녁이 될 때까지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받아 먹고 며느리가 깔아주는 이불에 누웠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저녁이 되자 큰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제서야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나 셋이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일단 며칠 여기 계시면서 진정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와 그쪽 식구들과의 일은 자기가 변호사를 통해서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장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들이 손대기 전에 빠져나온 거였습니다. 큰아들이 통장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브레이크 타임 0.5. 그날 밤 나는 며느리가 깔아준 이불에 누워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며느리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손, 그리고 결혼식 날 내 손을 잡았던 김 씨의 손, 그리고 며느리의 손, 평생 누군가의 손을 잡으며 살아왔는데 그날 밤 며느리의 손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며칠 뒤 큰아들이 변호사와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행히 결혼식 올린 지 2달밖에 안 됐고 재산이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는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2천만 원은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은 이미 마음에서 보낸 돈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큰아들 집에서 머무는 동안 손주들도 매일 학교가 끝나면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큰 손녀는 중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들려주곤 했습니다. 둘째 손자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내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손주들의 얼굴조차 똑바로 못 봤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리고 미안해서. 손주들 보기 부끄럽다는 게 가장 큰 자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 날 저녁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할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고만 알아요.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주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 말에 나는 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들에게도 내 자존심을 지켜준 겁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큰아들 집에서 보내는 매일이 사실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큰아들과 손주들을 먹여 보낸 다음 며느리와 둘이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점심은 가볍게 먹었고 오후에는 동네 산책을 다녔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쉬면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준 거였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2주 동안 휴가를 다 쓰고 나에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는 며느리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휴가지 뭐예요. 어머님 모실 시간이 있는 게 저한테는 큰 휴가예요. 그 한마디에 나는 또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런데 며칠 뒤 김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아들이 그 전화를 받았는데 김 씨가 어머니와 통화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큰아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가 큰아들에게 한참을 사정했답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자기는 정말 미안하다고. 그 여자는 옛날 알던 사람인데 자기도 마음이 흔들렸을 뿐이라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브레이크 타임 0.5. 큰아들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차분하게 말했답니다. 어머니는 그쪽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그 통장에 있던 돈은 어머니의 죽은 남편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고 어머니가 4년 동안 외로움을 견디면서 한 푼도 손대지 못한 돈입니다. 그 돈을 그쪽 아드님이 가져갔다는 건 그쪽 아드님이 가져간 게 아니라 사실은 그쪽이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 말 끝에 김 씨는 한참을 침묵했고 결국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큰아들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잘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나는 계속 자책했습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자식들 말을 더 신중하게 듣지 않았을까? 왜 외로움이라는 그 한 가지 감정에 평생을 일군 모든 것을 걸 뻔했을까?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 날 저녁에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외로워서 그러신 게 무슨 죄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브레이크 타임 1.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큰아들 집에서 보름을 머물고 다시 내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4년 동안 살았던 그 집, 사실 2달 비었을 뿐이었는데 들어서는 순간 마치 처음 들어가는 집 같았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청소를 깨끗이 해놓았고 새 이불도 꺼내놓았고 냉장고에는 반찬도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며느리가 써놓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첫날 밤만 견디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밤부터는 괜찮아져요. 사랑해요, 어머니. 브레이크 타임 0.5. 사랑해요. 그 쪽지를 들고 나는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4년 전 남편을 보낼 때의 울음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의 울음이었다면 지금은 적어도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나는 며느리가 적어준 그 쪽지를 베개 옆에 놓고 잤습니다. 정말로 그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2달 동안 익숙해진 김 씨의 코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오히려 더 적막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말처럼 두 번째 밤부터는 조금씩 괜찮아졌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진다는 건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한 주, 2주, 한 달을 보내면서 천천히 다시 내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 뒤로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김 씨와의 정리는 큰아들이 변호사와 함께 다 마쳤습니다. 결혼은 무효 처리됐고 나는 다시 호적상으로도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이라면 그 사람들이 내 통장에 손대기 전에 빠져나온 덕에 내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마지막 돈은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2천만 원은 잃었지만 그건 정말 큰 액수가 아니라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돈 잃은 셈 치고 좋은 공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키티. 며느리는 그 뒤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우리 집에 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왔고 가끔은 혼자 와서 같이 저녁만 먹고 가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김 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날 저녁 나와 둘이 식탁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그 2달 동안 행복한 순간들도 있으셨죠? 그건 진짜였잖아요. 그것까지 다 부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결혼 첫 달, 마당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던 그 저녁들,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럽다고 하던 그 표정들, 김 씨가 잔주름을 깊게 잡고 웃던 그 얼굴,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해도 내가 느낀 그 잠깐의 따뜻함은 진짜였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4년 동안 외로움을 견뎌낸 나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2달의 기억을 통째로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고 비싼 값을 치르고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여러분께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65이나 먹은 사람이 외로움 하나 못 이겨서 사기를 당한 셈이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죄가 아니고 따뜻한 손을 다시 한번 잡고 싶었던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다만 한 가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사람을 노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이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외롭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건네도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어버립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외롭다는 말 자식들에게 해도 됩니다. 그게 자식들에게 짐이 아닙니다. 짐이 되는 건 외로움을 혼자 사귀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마음을 걸어서 결국 자식들이 뒷수습을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그 일을 정리하면서 한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걸 나는 며느리에게서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인연의 모든 것을 한 번에 걸지는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가족을 보고 그 사람의 친구를 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게 노인들에게는 더 빨리 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 만든 환영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사랑은 천천히 와야 합니다. 그게 노인이든 젊은이든 똑같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요즘 나는 다시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이 없는 베란다를 닦고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가끔 졸기도 합니다. 4년 전과 비슷한 일상이지만 그때와는 다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며느리가 손주들 데리고 오고 한 달에 한 번은 큰아들이 저녁을 사주고 작은 딸과는 매일 영상통화를 합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외롭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저녁에 가끔 죽은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2달 동안 큰일을 칠 뻔했어. 당신이 나를 살린 거지. 큰아들 키울 때 당신이 그렇게 단단한 사람으로 키워놨으니까. 그러면 사진 속의 남편이 빙그레 웃는 것 같습니다. 그 웃음에 나는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김 씨라는 사람도 가끔 생각합니다.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사연이 있었겠지요. 자식 때문이라고 했으니까요. 다만 다시 보고 싶지는 않고 그 사람이 어디서든 그 마지막에 좋은 사람으로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안고 사는 게 늙은 사람에게는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 타임 1.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새벽에 작은 방문 앞에서 김 씨의 통화 내용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문을 열고 따져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좋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계획이 있었고 나는 그 계획을 알아챈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내가 자는 척을 하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행동하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선 것은 사실 큰아들이 미리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부딪히지 말고 일단 빠져나오라고 큰아들은 그렇게 미리 일러뒀던 겁니다. 그 말이 그날 새벽 내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래서 나는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자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부모가 보지 못하는 위험을 미리 보고 부모가 다칠 수도 있는 자리에 그늘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자식이 그렇게 한다는 걸 부모는 다 지나고 나서야 압니다. 우리 큰아들도 그 모든 일을 정리하고 나서야 이제는 어머니 마음 편히 사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또 울었습니다. 4년 동안 흘리지 못한 눈물을 2달 사이에 다 흘린 것 같았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1.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한심하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안타깝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셔서 가슴이 무너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브레이크 타임 0.5.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지만 외로움 때문에 판단이 흐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외로울 때일수록 가족에게 손을 뻗으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짐이 되기 싫어서 그 손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 손이 결국 여러분을 살립니다. 나를 살린 건 결국 큰아들의 한 통화와
며느리의 따뜻한 손 한 번이었습니다. Break time 1.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꼭 봐주세요. 그곳에는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분명 후회하게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에 나타나는 그 영상을 클릭하세요.